그 한국의 지금 투자 상황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뭐 요새 뭐 원유 ETN인가요? 뭐 그거에다 원유 ETF에다가 뭐 인버스 투자 이런 쪽에 막 몰리면서 뭐 하락에 뭐 베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주가는 계속 올라왔거든요. 예. 그 영상 댓글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 저 인버스에 몰빵한 투자자인데 현재 마이너스 얼마입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댓글을 다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인버스 투자자들이 뭐 상반기 7, 8월에 저는 주가 한번 급락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다 너무 늘 집중하면 안 되고요. 근데 제가 뭐 하반기 들어와서 주가 조정을 보이라고 본 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중국 주가가 기업 충격이 와가지고 한번 떨어질 것이다. 뭐 미국, 중국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주가도 떨어질 그렇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을 볼 때 일평균 수출을 보거든요. 아, 예.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상관계수가 0.88이에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소비 투자가 안 되는 상황에서 수출만이 우리 경제의 성장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망해 보니까 일평균 수출이 5월 이후로 더 나빠지는 걸로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주가 유동성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반등했습니다만은, 저는 실물 충격이 우리 주가에도 한번 있으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들어가면 주가가 한번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때 지금 인버스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늘 사실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정말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인버스 투자합니다. 아. 인버스 투자하는데요. 인버스 투자할 때는 오래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교수님도 인버스에 투자하고 계시나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에 상당히 그 주식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작년에 저는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네. ETF, 인버스 같은 게 있기 때문인데요. 네, 저도 인버스 합니다. 근데 저는 인버스는 오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아, 근데 우리 장기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10년 동안 거의 조정 상태가 보여가지고 장기적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떨어진 데다 그래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인버스 투자할 때 재상이 틀렸다 그러면은 빨리 손절매를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리고 오르는 데다는 조금 손실이 났어라도 기다리고요. 네. 인버스는 저는 절대 오래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다. 그 기간을 그러면 그 적정한 기간은 보통 한 몇 개월 정도로 보시나요? 뭐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른 경우인데요. 저의 경우는 인버스 살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5%면 손절매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플러스일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플러스일 때는 저는 10% 이상, 그 정도 가면 이제 이익 실현하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교수님은 이렇게 되게 합리적인 어떤 수익률을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주변에 그 인버스 하시는 분들 보면 수익률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예. 여기서 인생 역전을 할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그러니까 막 몰빵을 하고 투기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거든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조만간 2%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뭐 2, 3년 이후로. 네. 그 다음에 우리 물가가 디플레에 가깝게 지금 0%대 성장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1% 조금 더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주식에서 5% 수익 나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에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가면서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투자인 거죠. 예, 그 예, 기대 그렇습니다. 수익률을 현실화시키는 것부터가. 기대 수익률이 현재. 네. 그러나 어쨌든 교수님 일시적으로는 그런 조정이 있고 하락이 있으나 결국은 뭐 우상향으로 주식시장도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전망해 보니까 뭐 하반기 초반에는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4분기에는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은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제가 7, 8월 뭐 조정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그때 좀 인버스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뭐 자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어떤 글로벌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 코로나 이 어떤 백신이라든가 그 이러한 어떤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단은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 이후, 그러니까 뭔가 예.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렇게 좀 회복 국면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예, 아니면 본격적인 회복 국면 아닌데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뭐 가을에 와가지고 지금보다 더 심화되면은 사실 저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거죠. 변수는 이제 그런 게 예, 있군요. 예,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된다. 근데 지금 IMF 뭐 블룸버그의 컨센서스 같은데 보면 대부분 코로나 사태가 하반기 들어서 좀 진정된다. 네. 근데 그런 예상이 벗어나면은 뭐 또 달리 생각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스페인 독감인데요. 스페인 독감이 1918년 봄에 발생했다가 여름에 가니까 좀 주춤합니다. 근데 그해 가을에서 다음해 봄에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돼 버리거든요. 경제 주식시장 엄청난 충격을 받죠.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국제 유행 기구들이잖아요. 세계 기구들인데 그 코로나의 이제 전망이 이걸 잘 마무리가 될 거를 예상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유행병에 대한 어떤 그런 의료 쪽의 전문가들은 예. 뭐 2차, 3차 예. 이 유행이 있을 것이다. 이 패턴을 보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왜 이러한 것을 전제로 두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지 세계기구에서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미래 그걸 한마디로 모른다는 거죠. 아, 팬데믹 그쵸? 모르니까 예. 우선 전제하고 그다음에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IMF도 마지막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올 하반기에 정상적인 시나리오가 팬데믹이 진정될 것이다. 그다음에 금융시장 좀 안정될 것이다. 유가가 오를 것이다. 이 세 가지 전제를 해놓고 그렇게 전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또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 세 가지 시나리오가 벗어날 때 그 시나리오에 따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상황을 이제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뭐 뉴딜 정책 뭐 네. 이런 거를 발표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뉴딜이라는 것만 봤는데 그게 어떤 정책이길래 그런 뉴딜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잘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예. 뭐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크게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보면 이 경제 주체가 네 개로 나누는데요. 가계는 자금 잉여 주체예요. 근데 기업들이 돈은 있는데 투자를 안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계가 잉여 주체고 기업이 부족 규모가 줄어드니까 돈이 해외로 나가고 정부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저 정부가 저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정부가 쓰되 그 뉴딜을 한번 해보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지금 안만 나와 있어요. 아, 네. 이거 6월 초에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이 기재부에서 나오거든요. 네. 아마 그때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데이터, 그 다음에 뭐 인프라, 뭐 이런 것, 비대면 산업, SOC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정부가 큰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목표하는 게 얼마 전에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세 가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아,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D램 같은 데서는 지금 삼성전자한테 제일 앞서가는데 네네. 비메모리 같은 거는 우리나라 좀 뒤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예. 네, 그쪽에 집중 투자하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 또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건데요. 근데 최근에 어떤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들 많이 있었죠. 잭 엘치 이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분들 재임 기간에 그 회사 시가총액 증가를 보니까요. 제일 큰 게 이건희 회장 때 삼성전자예요. 아, 그래요? 제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커졌더라. 이건희 회장 재임 시절에. 근데 저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데도 바이오, 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차세대가 자동차, 전기차. 네. 근데 유럽 같은 데는 조만간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 사용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코로나이기도 우리가 너무나 그런 하석 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발생한 데 원인이 있다. 그렇게 전문가도 있는데요. 뭐 그 세 가지 산업 우리는 정부가 선정했는데 뭐 그 세 가지 성장 산업은 전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 산업이고 우리가 예, 가야 할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이 수혜를 받은 게 글로벌적으로 정말 수조 원을 쓴 예. 그 광고 효과, 그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그 브랜딩 효과를 얻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다죠. 한국을 달려보게 됐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국가가 그 국채를 애평채 같은 거 발행하는데 최근에 그 프리미엄이 일본보다도 한번 낮아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아.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번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신뢰를 다시 한번 얻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산업을 확 키우는 게, 예. 그 이제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사실은. 예. 여기서 방법을 찾으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지금 현금성 자산이 엄청 많거든요. 네. 아마 그쪽에 그 집중 투자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좀 신문 보니까 네. 삼성전자 부회장, 현대차 부회장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차사에 전기차 재료, 뭐 배터리 같은 거 한번 나눴다고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 서로 협력해서요? 예, 서로 삼성하고 현대차. 예,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제일 잘 만들거든요. 삼성, SDI, 네. LG화. 예, 그런 것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요새 그 자동차 보면은 LG도 만들어낼 수가 아마 삼성전자도 만들어낼 겁니다. 거의 다 전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품이 이제 뭐 싹 필요 없다니까. 네, 필요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협력을 보고 그게 잘하면 우리가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진짜 작년 하반기인가요? 작년 중반만 해도 테슬라 뭐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주가도 막 폭등을 하고 물건 뭐 차도 잘 팔리고요. 예. 그런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제 결국 한국 자산 시장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부의 재이동이라는 뭐 표현도 있었고요. 그 동학 그 주식 운동 예, 예.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까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부동산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저금리 시대에는 그 저성장 시대에는 이제 금융 쪽으로 투자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 있더라고요. 예. 근데 교수님도 사실 같은 의견이시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가계자산 비중 보면요. 부동산 비중이 68%입니다. 제가 보기에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50대 후반, 60대 이분들은 부동산 비중이 80%가 넘어요. 저는 갈수록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추이를 보면은 부동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금융자산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주식하고 크게 보면은 채권인데 주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주식 비중은 줄어들고 채권 비중은 늘어났어요. 근데 주식 채권 중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2001년 이후 계속 정체되니까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뭐 국민연금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연금도 뭐 해외 투자 비중이 23%로 국내보다는 18%보다 훨씬 높거든요. 저는 해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학연금이 작년에 해외 주식 투자로 31% 수익을 냈는데요. 무역수적자보다 더 큰 돈을 벌어온 것이죠. 그러게요. 놀랄만한 수치네요. 예. 그건. 해외 투자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우리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돈을 벌어왔는데 지금은 중국 등 일부 이머징 마켓에서 그거를 벌 수 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시장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머징 마켓이 이렇게 성장 속도라든가 폭이 크니까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좀 불안하기는 하죠. 예, 진폭은 크지만은. 근데 이머징 마켓이 고성장 때 경제가 뭐 10% 높은 성장할 때는 사실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절발전이에요. 근데 안정성장 들어갔을 때 그때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거든요. 네. 빨리 성장합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고성장에서 중성장 시대, 그 시대에 들으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빨리 확대되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한국 사람들은 이제 금융, 투자에 대해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는 개인들도 예. 부를 늘리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금융 투자를 하는 걸로 가는 건 좋은데 이게 잘못 가면 또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예.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금융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한번 보십시오. 국민연금이 2000년부터 작년까지 20년 동안요, 연평균 수익률이 6%예요. 높네요. 예. 복리 개념으로 따졌다면 얼마나 높은 수익률입니까? 근데 국민연금 투자 성향이 뭡니까?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 예, 좋은 주식, 장기 투자.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률이 난다는 거죠. 거기다 물론 해외 투자를 계속 늘려서 수익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높은 수익률을 내는 펀드가 없어요. 근데 국민연금하고 다른 일반 펀드하고 차이는 뭡니까? 국민연금은 계속 들어오니까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일반 펀드는 돈이 들어왔다 빠져나오고 장기 투자를 별로 못 하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익률 보면은 매년 연평균 6% 냈다는 거, 그거 대단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을 보면은, 야, 금융해가지고 우리가 자산을 늘릴 수가 있구나. 제가 국민연금 칭찬하는 건 아닌데, 사실 통계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제까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주식 같은 위험 자산보다는 그 무슨 채권이나 뭐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위험 자산에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나 보죠. 예. 지금 국내 주식이 18%, 해외 주식이 23%니까요. 아, 해외 주식에도 기준이 높네요. 41%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2010년에 한 6%밖에 안 됐거든요. 아, 급격히 늘렸네요. 네, 그런데 지금 23%까지 늘었으니까 급격히 늘은 거죠. 네. 해외 주식 투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근데 국민연금이 뭐 연도에 따라 수익률 많이 내고 적게 낼 수 있지만 연평균 보니까 6% 수익을 냈더라.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됐든 아니면 지금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됐든 장기 투자. 예. 근데 사실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시작부터가 좋은 걸 사야 되잖아요. 좋은 종목을 사야 되죠. 국민,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정말 차별화됐어요. 아, 어떻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코스피 평균이 207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자리 걸어졌습니다. 근데 2017년 한 해는 뭐 2600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그해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 48%가 그 두 회사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 두 회사 때문에 지금 주가 지수가 2000이라는 거죠. 그걸 빼버리면은 그러니까 종목을 잘 미래를 나다면서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된다는데 근데 그런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 네. 아까 뭐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 차세대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를 생각하면 우리도 이제 국민연금처럼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국민연금의 어떤 그 투자 원칙 같은 게 있나요? 그 종목을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 펀드 매니저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자기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규정해야 돼? 이게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장점은 뭐냐면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떨어져도 못 팔아요. 근데 우리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팔게 되죠. 그게 막 불안하니까 손이 가죠. 근데 더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데요. 더 떨어졌을 때 못 삽니다. 네. 더 불안해가지고. 근데 국민연금은 떨어져도 견디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그 이후로 올라가죠. 그거하고 개인하고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버티면 되는 거네요. 네, 좋은 종목 잘 사서. 좋은 주식가 버티면 되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계속 그 배당을 더 줄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배당 수익률이 대단할 거예요. 은행이자가 뭐 1%인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 코스피가 전체가 은행이자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요. 네, 지금 1.5% 안팎이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 전체가 1.5% 안팎이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4, 5% 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복리의 힘을 믿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걸 전제로 이제 공부를 하고 투자를 실제로 하면 분명히 이제 자산이 크게 늘어나는데 그 우리 뭐 테마주 같은 이런 거에 막 몰리면은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동학개미운동 그러니까 뭐 제 친구 자녀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네. 친구들이 전화해가지고 야 아들놈 딸놈이 아들 딸들이 주식 투자한다 한다. 그래서 친구가 그쪽에 있단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라 해서 전화 좀 받아주라. 그래가지고 받는데요. 전혀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개월 동안 이런 방송도 보고 공부 좀 하고 시작해라. 최소한
재무제표는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재무제표 공부 미리서 해라.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너무 덜 시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한 지방 단체 지금 강의하고 올라왔습니다만은 그 단체장이 제가 주식 좀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주식은 투기적인 것이다. 주식은 나쁜 것이다. 주식에 접근을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교육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좀 이렇게 연세에 많으신 경제학자 분들도 나는 주식 안 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의외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는 안전하게 원금 보장되는. 예,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패러다임하고는 이게 지금 많이 달라진 거죠.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금리 시대로 접어든 만큼요.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여튼 그 교수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이 금융 투자와 관련해서 그 자신의 어떤 개인 역량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늘려나가는 게 사실 우리 나라의 힘이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정말 크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죠.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현 그 경제 상황을 다각도로 이제 다루어 보면서 좀 더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인사이트 같은 것들도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